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세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모시고 감히 제가 인수봉 분열의 역사를 말하고자 하면 엄청 떨립니다. 어려운 질문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가문한 제가 그 인수봉이라는 말만 듣고 덜컥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경험과 연륜이 많으신 선배님들이 제가 준비한 내용을 들으시면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지적을 해주시고요. 질문은 어렵지 않은 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경험하는 이 공간이, 그 공간적 경험이 그 사람의 의식과 태도,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서양인들은 큰 공간, 어려운 공간을 경험한 경험으로 사람들이 좀 깊고 정신은 자유롭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는데요. 인수봉도도 저희들한테 그런 공간적 경험을 제공했을 거고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모이신 저와 우리들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인수라는 공간을 경험한 남다른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오늘 제가 하는 발제를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인수를 만난 지는 한 20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인수를 너무 애정해서 인수봉 밑에 와서 살고 싶어서 거처도 옮겨서 제가 감히 말하는 우리 별서에서 인수봉을 조석으로 보고 이렇게 저희 집에서 바라보는 인수봉입니다. 그러시죠. 인수봉은 노을도 보고 달도 보고 눈도 보면서 이렇게 가분한 말년을 인수봉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 인수봉의 대표적인 근방 루트 개척사를 먼저 살피고요. 인수봉 지난 100년 동안의 주요 사건들을 읊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근반 장비와 문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봉은 나이가 되게 많습니다. 수억 년 정도 되고요. 인수봉은 중생대 1억 8천만 년에서 1억 6천만 년의 지각 변동으로 만들어진 대보 하강암, 서울 하강암이라고 합니다. 하얗고 뽀얀 하강암이고요. 그래서 등반하는 주체로서 인수봉의 의미를 짚어보자면 한국 알피니즘의 요람, 한국 근대 암벽 등반의 성지, 한국 전통 등반의 중심지, 한국 등반의 살아있는 역사와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봉 개척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에 시작됐고요.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친 후에 70년대에서 주요 개척 항공기를 거치면서 주요 루트들이 개척됐고요. 80년, 90년대 자유등반 시대를 거쳐서 2020년 스포츠 클라이밍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돼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볼드링 열기가 뜨거운 지금에도 인수봉은 여전히 한국 전통 등반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기는 아까 우리 조장기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생략하고요. 단지 이제 죄송한 거는 저도 나름대로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차용을 했는데 그 85페이지 상단에 클리프 아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레멘트 아차라고 합니다. 제가 좀 더 섬세하게 공부하지 못한 점 용서해 주시고요. 수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봉 초등자는 김선재 선생님 인수 B 코스를 개척했고요. 35년에. 그리고 36년에 박순만 선생님이 그 당시 장비와 등산화로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던 데스랩을 통해서 인수 A 코스를 개척하십니다. 김정태 선생님 인수 A 코스. 개척 항공기 60년대 70년대를 개척 항공기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항공기란 말은 1970년 우정산학회 박정규 선배님이 인수봉 초등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그때가 인수봉의 개척 항공기라고 인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용했고요. 60년 9월 한양대 산악부가 후면 오버행 코스를 개척함과 시작으로 인수봉 개척이 본격화됐습니다. 63년
당시 미군으로 와 있던 이번 진하드가 선우종옥 선배와 이강호 선배와 만나서 진하드 AP를 개척해서 지금도 그 인수의 대표적인 코스이고요. 그 다음에 67년 에코길, 그 다음 비둘기길, 그 다음에 99년에는 무려 8개의 코스가 개척됩니다. 우정산악회, 우정 AP, MRS의 서면벽 제1, 2코스들, 그 다음에 하늘길, 동양길, 그 다음에 70년에 크로니, 거막길, 71년에 의대길, 그 다음에 71년에 거리회의 거룡길, 73년에 법길, 그 다음에 74년 5월에는 마운틴 빌라가 2년에 걸쳐서 인수의 지존 그 어려운 빌라길을 개척했습니다. 76년에 동양산악회 공연길, 77년에 고상돈 선배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그해 기바이에서 인공등반 루트를 개척하고요. 그다음 여명, 산천지, 건양, 알핀로저스, 여정 이런 모든 길들이 이 시대에 개척됐습니다. 저도 시간이 쫓겨서 말이 좀 빠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친하드입니다. 저는 친하드의 사진 속에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나 낭만적인 등반가의 모습 아닌가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네, 선우승옥 선배님, 얼마 전에 돌아가신 크로니의 연병님, 우정산악회 개척 보고, 그 다음에 77년 하늘길, 이 하늘수도 안 차고, 로프로만 몸을 감고 저 어려운 하늘길을 등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지금도 가기 어려운 빌라 이피치 77년도 등반하는 모습입니다. 80년은 개척이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82년 연길, 83년 폐식길. 그런데 81년에 제1회 전국 암벽 등반대회가 인수봉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등반 방식, 대회 방식이 바뀌고 바뀌어서 90년에는 인공 암벽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80년에도 미국에서 공부하는 조영 선배가 한국인 최초로 요세미티 엘캐피탈 등정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85년에는 주요한 또 등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유등반가인 러스 클론이라는 분이 한국에 오셔서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등반가들은 인공등반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여러 등반가들하고 어려운 코끼리 크레길이 뭐 이런데 선인봉 같은데 등반을 하면서 자유등반에 붐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5.13의 동봉산 강적크랙도 그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더라고요. 89년도 또 주요 사건은 인수봉과 선인봉의 주요 100개의 루트에 그레이드 책정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등산학회 동창회 주관으로 2년에 걸쳐서 5번의 그래서 그 자료집에는 그때 참가한 등반가들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그 요세미티 십진법에 의한 그레이드가 책정됐고 여기에도 등반사적 의미가 있는 것은 단지 그레이드 측정뿐만 아니고 그동안 인공등반을 하던 구간을 자유등반이 되게끔 조정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빌라 유피치를 신재홍 님이 최초로 자유등반을 하고 12A라는 그레이드를 매겼다고 합니다. 여기 암벽대 사진이고요. 이제 1등 하신 정순건 이현희 선배님 모습, 그 다음에 주영 선배님 에피드한 모습, 그 다음에 그레이드 조사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 말부터 시작돼서 90년 초까지 이제 12, 5.12, 5.13을 하는 그런 센 등반에 대한 등반가의 열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90년대 보겠습니다. 91년 10월에 인수봉 남면에 있는 지금 하드 토리성 루트들 13개가 서울 자유등반협회라는 곳에서 개척됩니다. 이분들은 주로 자유등반을 추구하시는 분들인데요. 지금 남면에 우리가 지금 즐겨 등반하고 있는 코스들을 이분들이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생공사 그러면 그 학교 AB 이 개척됐고 2010년에는 혼자 로프 솔로를 하던 김선종 씨가 그 고도길 후면에 12피치짜리 구조대길을 개척합니다. 왜 구조대라고 이름을 지었냐 하면 평소에 셀프 등반을 하는 자기의 안전을 많이 걱정해줬던 구조대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구조대길이라고 지었습니다. 2020년 스포츠 클라이밍이 올림픽 축적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T 인터넷의 발전으로 온라인 산악회가 급성장하고요. 그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수봉의 외국 등반가들을 좀 흔하게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예년 찾아오던 일본 등반가들 말고 외국 미주나 유럽에서도 많은 등반가들을 찾아보고 자기들끼리 SNS를 공유해서 정보가 많이 노출되고요. 그리고 유명한 해외 등반가들도 많이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루트 개척한 보고서고요. 이거 박혜영 씨예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1C인가요? 등반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2009년 시아마가 한국에 왔을 때 정말 운명적으로 인수 들머리에서 시아마를 만났습니다. 네. 휴가 받아가고 인수 등반 갔는데 정말 행운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야마노 야스이도 한국에서 등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봉의 주요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한 사건들인데요. 제일 큰 사건이 이제 조난사고가 아닌가. 71년 11월 28일 날 조난사고가 발생했는데요. 11월인데도 엄청 따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절기나 이런 선배님 제가 발제하는데 좀 방해가 되니까 나중에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꾸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11월임에도 너무나 따뜻했던 날씨가 서쪽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강풍이 몰아치고 기온이 떨어져서 영하 30도의 그 최강 기온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수회를 등반했던 등반팀이 사고를 당했는데 또 그 정체대에서 늦게 정상을 갔다고 합니다. 오후 5시 반이니까 그때는 해가 졌겠죠. 그때 이제 하강을 하다가 강풍에 로프도 꼬이고 바위에 끼고 그래서 중간에 매달려서 조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사고로 7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정말 인수봉의 큰 조난 사고였습니다. 당시의 기사 모습인데, 기사들인데요. 사진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또다시 비극이 발생합니다. 83년 4월 3일인데 이때는 대학산업부 연합팀이었어요. 일찍 그때도 이제 4월이니까 그 날씨가 나쁘지 않았던가 봐요. 인수산장에서 1박을 하고 6시에 출발을 했어요. 2시간 만에 정상을 거의 가까이 가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강을 시도를 했지만 아까 71년도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일이 꼬이고 뭐 중간에 매달리고 이래갖고 또 전환을 당하는데 후면 하강 말고 그러니까 인수 하강 코스 말고 또 전면 팀들도 친하드 B와 인수 A를 등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친하드 B 등반했던 팀은 그쪽으로 전면 하강을 하다가 그 팀 역시 강풍과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저체온증에 시달리고 뭐 풀어지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그때도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 희생을 당한 분들의 기사입니다. 잠시만요. 시간을 암대를 해야 돼서 시간 체크 한번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주요 사건들이 좀 있는데 납석 사고 2014년에 인수의 상단에서 500kg의 바위가 떨어졌습니다. 이 파편으로 한 명이 돌아가시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 그다음에 2015년에 친하드 B 시작 지점에서 이 끝장 바위가 떨어졌어요. 우리 맨날 앉아서 등반 대기하던 바위니까 너무 다들 놀랬죠. 이때도 여자분 한 분 사망하시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저희가 기억해야 될 사고가 하나, 차선영 씨라고 92년도 헤어길 밑에서 아미동길에서 떨어진 낙석을 맞아서 그냥 등반 대기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남면에 가면 선배들이 맨날 헬멧 쓰고 앉아있으라고 엄청 잔소리를 했습니다. 예, 당시 엄청난 암벽대에서 4번이나 연우승한 등반가였는데 다들 굉장히 아쉬웠다고 합니다. 꾸러기를 합창 이분이 개척했고요.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그때 그 꽃다발, 충월 꽃다발이 그 합창길 밑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또 주요 사건의 하나로는 인수봉의 산장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수봉에 대개 3개의 산장, 우리산장, 인수산장, 대군산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폐쇄됐죠. 예.
우리 산장은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칠게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언제 없어진지 기억을 못 하시고 기사에 옛 우리 산장 자리 이러고 2005년도 기사가 있는 거 보니까 그보다 더 전에 문을 닫은 것 같고, 우리 산장은 지금 무당골이라 부르는 수모공원 입구에 있는 거였고요. 인수산장은 구조대 앞에 화장실 자리에 있었습니다. 71년에 열렸다가 2008년에 문을 닫았고요. 백운산장은 사실 백운산장은 그 이영구님의 가족들이 그 산장을 운영하고 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산장을 짓고 재건하고 지키고 했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74년부터 한국산악회 안전대책위가 전환구조대 본부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운산장에서 조금만 가면 여성길 앞으로 얼른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고 작은 인수봉의 전환사고를 이 백운산장이 중심돼서 구조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제 기속을 요청했는데요. 그 근거는 뭐냐면 92년에 백운산장이 불이 났어요. 그걸 다시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20년 뒤에 기구 체납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걸 근거로 기속을 요구했는데 백운산장이 가진 그 등반사적 의미, 그리고 등반가들의 여러 가지 구조본부로서 역할, 그다음에 문화재적 가치 이런 것들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속 반대 운동을 했죠. 그리고 2년 동안에 엄청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2019년 소송에서 패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만 명의 서명도 받고 그 2년 동안 지난한 투쟁을 했음에도 결국은 기속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현판은 송기종 선생님이 쓰신 건데 어디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경구 선생님과 동생 이영구 선생님과 이경구 선생님입니다. 백운산장 이 운물에 저희가 물도 먹은 적이 있는데, 지금 92년 화재로 소실됐을 때 모습이고요. 저희가 기속반대 운동할 때 백운산장 안에서 문화재 할 때입니다. 백운산장 내부가 이렇게 이뻤습니다. 스티커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없어진 걸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그 인수봉 올라가는 조선사 입구 주차장 자리, 도산다원이 있던 자리인데 그때 이렇게 가게가 있어서 내려오면 국수도 사 먹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오천식당인가요? 내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사건의 하나로 야영장 폐쇄 이슈를 들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등반가들은 공권력 갖고 그러니까 저희의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의 자유를 규제하고 단속하려는 공권력과의 끊임없는 갈등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2014년 7월 북한산 국립공단관리공단은 갑자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인수등반을 할 때 하던 야영장을 폐쇄한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멸종위기 2급의 삭을 보존한다 뭐 그런 이유로 이렇게 1구역에서 10구역까지 이렇게 돌들을 갖다가 다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사기막인가 새로 야영장을 만든다고 거기서 야영을 하라고 폐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산악인들이 1년 동안 투쟁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1년 동안 행사가 있는 곳, 조직별로, 그러니까 산악회별로 이렇게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폐쇄를 반대하고 뭐 대놓고 이제 이사장 퇴진하라 이런 압박을 엄청나게 넣어서 결국은 1년 만인 15년 6월에 야영장은 이제 합의를 했어요. 유지하되 기존의 69개에서 19역 밑으로 내려간 34개만 야영하도록 허락한다. 역시 투쟁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71년 사건 이후에 산업 조난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이나 소방서가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서 당시 서울시 연맹에서 산하의 서울 산업 조난 구조대를 발족시킵니다. 이 구조대가 87년 국립공단 관리공단이 생기기 전까지 구조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2019년에는 북한산 국립공원 민간구조대가 발족을 해서 이렇게 민간이 협동해서 구조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고 지금도 해빙기에 그러니까 사고가 생겼을 때 민간이 협조해서 구조활동도 하고 해빙기에 낙석 제거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찰구조대와 특수구조대. 경찰구조대는 83년 일수봉에 그 대량 그 전환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봉경찰서하고 강북경찰서가 참석을 해서 그 현직 경찰관들이 구조대장, 그 다음에 의무경찰대에서 차출한 구조대원을 중심으로 35년 정도 인소라 도봉에서 구조활동을 하다가 2019년 1월에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되면서 구조대원들을 구할 수 없어서 경찰이 철수를 하고 그래서 국민관리공단이 특수산업구조대를 창설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특수산업구조대가 인수와 선인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구조대고요. 그 다음에 인수구조대 김창고대장님, 구조대원들 저희가 남면에서 같이 운동도 많이 했는데 보고 싶네요. 특수구조대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주요 사건은 2016년 인수봉 보수 작업이 배수가 있습니다. 이제 통상 봄이 되면 산악회를 루트를 개척했던 산악회가 그 루트를 유지 보수하는 게 좀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산악회의 조직력이 약해지고 그런 활동이 부실해지면서 이제 기존의 고정 학부모들이 부실해져서 2016년에 한국대학산악연맹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비 3억 원을 받아서 대대적인 보수를 시작합니다. 대부분 70년 전으로 설치됐던 학부물이라 많이 노후돼서 이때 정말 좋은 작업을 한 거고요. 84개 루트, 6개월 동안 84개 루트 연인은 820명을 사용해서 이렇게 정비 작업을 하고 이렇게 백서도 발행했습니다. 이제 또 암벽등반 허가제가 또 인수봉을 둘러싼 이제 공권력과 등반가들의 산악인들의 갈등이 있는데요. 2004년 12월 6일 날 국공이 느닷없이 발표를 합니다. 인수봉과 선인봉은 2005년 1월 1일 새해부터 등반 허가를 받아서 등반하고 나머지는 등반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뭐 노적이나 뭐 오봉이나 그 다음에 배군대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발표되니까 산악인들이 이제 공분했죠. 그래서 이제 대산연 서울시연맹 한국산악회들이 이제 항의 방문을 하고, 그러니까 찔러본 거죠. 어떻게 저는 찔러본 거예요. 그리고 발표 10일 만에 사과한다, 사과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백두대간 규제니 여러 규제를 겪은 산악인들이 이대로 자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30명 산악인 결성을 해서 이렇게 대형 프랜카드를 인수봉, 등반 허가제 결사반대, 그 다음에 선인봉에 설치하고 3,000명을 조직해서 대규모 시위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국공이 7월 13일 합의하자. 그래가지고 허가제는 취소됐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만 되면 저희 등반 산악인들을 찌르는 게 공권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율신고제니 이런 이유로 계속 지금도 진행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등반 장비와 등반 문화의 변화를 좀 언급해 볼 텐데요. 이제 장비는 제가 제일 자신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써본 적이 없는 장비들이 너무 많고, 그 자료집에 그 시대별로 장비의 변화를 제가 잘 적어놨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등반 장비와 문화가 엄청나게 이제 급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찾으면서 제가 정말 그 하네스도 없이 로프로만 몸을 묶고 진짜 군화 같은 거 신고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등반 정신 하나로만 등반을 하는 선배들의 흑백 사진을 보면서 정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지금은 얼마나 등반 장비가 좋습니까? 그래도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인수봉에 즐거운 등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0년대 프렌드와 캠, 볼트와 킥드로들이 개발하면서 자유등반의 폭이 넓어졌고요.
초기 암벽화들이 뭐 군용 전파를 신다가 크래프 슈즈, 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70년대 레드페이스 RF라고 엄청나게 얘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80년대 들어와서 지금의 암벽화 같은 플랫 슈즈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고가의 그 수입한 암벽화를 신는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양화점, 하점 이런 데서 광고하는 등산화는 정말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런 신발을 신고 슬랩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69년 10월에. 네, 존경합니다, 선배님. 네, 이게 RF 슈즈고요. 이게 플랫 슈즈입니다. 네, 90년대 초만 해도 이렇게 허접한 하네스와 이런 신발들로 등반을 하셨습니다. 네. 등반 문화의 변화 중에 가장 저한테 가장 큰 변화라고 느껴지는 게 여성 등반 인구의 증가입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이 사회 전체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저조하고 그런 초기의 산악회들이 어떤 산악회는 입회를 거부하고 어떤 등산학교는 한동안 입교도 안 한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등반 문화에서 여성 등반 인구가 많아질 수는 없었겠죠. 이제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갈목할 만한 등반이나 빼어난 등반을 하면 신문 기사에 기사에 금녀의 벽을 훑는 여자들, 인수공의 아마존에스 이런 제목들이 뜨면서 그런 분위기였는데 산에서 점점 여성의 존재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초기에 등반했던 2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선배가 늘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자기 가져오지 마. 먹을 거나 싸와. 정말 감수성 없는 소리를 매번 들었는데요. 등반 문화는 많이 바뀌었죠.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여자 재민이 패스키 등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남쪽에서 오신 남자분들이 피치 맨날 물어봤어요. 진짜 여자 셋만 왔어요. 좀 짜증이 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플러팅인데 저희가 눈치를 못 챘던 것 같습니다. 네. 여성 등반 인구가 이렇게 늘고 하드프리뿐만 아니고 멀티에서도 여성 리딩자가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남성의 리딩, 여자가 비대인 이랬었는데 그런 성별 역할이 지금 바뀌고 반대의 파트너십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당국에서 교육 중인데 수강생 20명 중에 1,500명 빼고 다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표식기 등반할 때 모습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언젠가 인수 정상에 섰는데 한 명 빼고 다 여자입니다. 아줌마들 파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줌마들의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지, 여성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지, 특히 5, 60대 여성들 좀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도 굉장히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변화는 기존 산악회의 쇠락과 약화와 온라인 산악회의 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IT 강국이죠. IT 강국이죠. 기존 산악회는 접근이 일단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위계도 막강하고 그런 기강도 세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등반하고 싶은 일반들이 접근하기 어렵고요. 근데 온라인 산악회는 너무 많이 쉽게 접근하고 열려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등반을 배우러 가신 분들이 너무 많고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온라인 산악회의 등반 인구들로 해서 산악의 여러 가지 문제점, 안전등반 문제, 그 다음에 등반 예절과 윤리의 문제, 등반 용어의 문제들이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런 계몽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도 산악회의 고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주말에 등반했더니 이렇습니다. 붙을 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오아시스의 좀 의미가 인수봉에 의미 있는 활동들이 이제 오아시스 2007년에 오아시스 나무 살리기 오아시스에 하루에 거의 주말에는 500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거기에 이제 생명력을 잃어가는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주고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 정승건 등산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흙을 담아가서 인수봉에 있는 나무들에 흙도 주고 꽃이도 심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 인수봉의 상징 같은 의뢰길 밑에 소나무가
태풍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온갖 하나님들이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살리지 못했고요. 얼마 전에 선인봉에 탑지길 소나무도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매우 논전적인 일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부터 느낀 게 인수선임에 너무나 치핑홀드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막내길 유피치, 그다음 신호길 사피치, 말등, 그리고 이제 동양길 위에 슬랩도 이게 새로 만든 치핑홀드가 아니고 기존에 이렇게 작은 거를 더 파서 제대로 만드는 치핑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루트라도 개척자가 애초에 만든 의도와 달리 타인이 그 루트를 변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건드리는 건 정말로 등반 윤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 논쟁은 등반 철학의 문제라고, 등반 철학의 차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계와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등반 정신, 모험 정신을 추구하는, 그런 정신을 추구하는 철학을 가진 등반가들과 안전이 제일이야, 안전과 편리함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등반가들의 차이인데요. 저는 이 차이를 이런 장에서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공론화하는 그런 장들이 책 읽는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비너스길.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달라진 거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야영 문화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건데 야영장의 축소, 기존 산악회의 퇴색, 그 다음에 힘든 하동훈련을 기피하는 세태,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할 것 같고요. 주말마다 진짜 야영하면서 낭만적인 등반 문화와 이런 것들 공유하고 기존 다른 산악회와 교류도 하고 이런 문화가 10여 년 전만 해도 인수 선임회에서 활발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야영하는 산악회는 있긴 하지만요. 근데 각 등산학교에서도 야영 교육이 기본이었는데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산악회를 중심으로 1인 입자, 그 다음에 과도한 앵커에서의 이중 확보, 그 다음에 자율 대포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굉장히 논전적이고 제가 많이 비난받을 소지가 있어서 이건 글로 쓰지 않았지만 자율 대포 문제만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모름지기 등반가라면 자기 장비는 자기가 지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 선임뿐만 아니고 울산바위까지 자기를 묻어놓고 다닙니다. 그 어프로치가 좀 힘들다는 이유로 자일 그거 3kg에 불과합니다. 먹는 거 다른 소지품 좀 줄이면 자일 3kg 충분히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제발 자일 대포 해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자연도 엄청나게 훼손됩니다. 네, 상업등반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그래서 야영을 추억해봤습니다. 이게 6구역 저희가 주로 했던 야영장이고요. 이렇게 낮이 따끈하게 타프만 치고 이렇게 매주 했습니다. 랜턴불 아래 소주 한잔 먹으면서 도란도란 정말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인수봉의 역사는 수억 년이지만 우리가 인수봉하고 함께한 역사는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냥 하강한 바위잖아요. 바위산. 그 산이 우리한테 의미 있는 것은 그게 사람이 거기에 도전하고 모험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 때문에 인수봉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이 올라가서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그 바위덩어리, 가파르고 미끄러운 바위덩어리에 저기를 올라가고 말겠다는 그 모험정신에 가득 찬 등반가들이 거기 길을 내고 거기에 또 도전하고 그렇게 수많은 역사와 추억을 만들어서 인수봉이 지금 오늘날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정과 추앙으로 이어온 인수봉의 역사를 우리 미래의 등반가 후배들도 우리랑 똑같이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인수봉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요. 한국 알피니즘의 원천이자 보고 한국 등반가들이 간직한 마음의 고향 그런 수식어가 어울리는 인수봉이 여전히 한국 최고의 등반지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 그리고 매일 인수봉을 오늘도 오르는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22년 아처가 지금 인수봉입니다. 정말 그대로죠. 네. 그리고 60, 70년대 선배들이 이렇게 힘들게 눈물겹게 등반했던 인수봉.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인수봉, 우리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